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지스쿨에서 도덕윤리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김민희입니다. 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인 그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똑같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도덕윤리를 이제 그 학부에서 또 대학원에서 이렇게 그 전공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그 전공하신 선생님들 계속 이렇게 만나 뵙고 싶잖아요. 근데 또 제 개인적인 또 어떤 여건이 그 전공하신 그 선생님들 또 만나 뵙기 어려운 그런 그 여건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실제로 그 도덕윤리를 또 이 그 대학에서 전공 학과로 두고 있는 학교들도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임용고시를 매개로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임용고시 학원에서 우리 그 전공자 선생님들을 이렇게 뵙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열려서 개인적으로는 참 정말 반갑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이 시기가 오늘 이제 요 영상을 이제 그 녹화하는 이 시기가 12월 지금 13 일입니다. 2024 년도. 응? 예, 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 시기가 우리 선생님들 그 한 해 동안 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 한 해를 이제 그 정리하면서 여러 뭐 그간에 이제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만나서 이제 한 해 소회도 풀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기인데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바로 또 이제 그 내년에 예 임용고시를 이제 그 준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즐거운 유쾌한 시간 보내야 되지만 또 이제 조만간이 되면 새해가 이제 밝아오니까는요. 새해부터는 또 이제 대단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서 또 임용고시에 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또 심리 상태를 갖고 심리 상태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참 커다란 어떤 그 도전이자 과제이자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어떤 상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1년 뒤에 맞닥뜨려야 되는 임용고시라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임용고시가 성격상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특성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여기에 대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도 또 이제 바로 이제 며칠 뒤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조금 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자리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예, 각설하고요.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나름대로 그 유효한 정보들을 1시간 안에 나름대로 이제 임팩트 있게 좀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순서는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용고시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설명 이제 드리고요. 뭐 요 이 두 번째 부분이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뭐 강의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26 년도 예.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인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어떤 그 정보들 그런 내용들이 인제 첨부해 놨으니깐요. 고거는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진행은 요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도덕윤리 이 과목 임용고시라고 얘기하는 게 임용고시 시험으로서 그러니까 눈에 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은 이 정리를 이렇게 해 봤는데요. 우리 과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용고시 과목들이 많잖아요, 모든 과목들이.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우리 과목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인제 뭐 단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난점이죠, 난점. 어려운 그런 그 두 가지 특성을 양가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두 가지 특성 가운데서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임용고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아주 월등히 낮습니다. 우리가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소위 말해서 인제 이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 대단위 강자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상당히 200 거의 뭐 300명 가까이 이렇게 뽑으니까 굉장히 큰 강자인 거죠. 큰 강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개설돼 있는 그 학과들이 전국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 때문에 하여튼 경쟁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교하시는 게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그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 역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도 그 뭐 한 달 한 달쯤 전에 그 치렀던 그 시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뭐 역사 같은 경우는 뭐 10대 1 뭐 국어 말할 거 없고 일반사회 뭐 7.15대 1. 근데 저희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5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낮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또 이제 그 반대 이제 그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임용 시험을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시험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이 합격 점수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합격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데 합격선은 또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합격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경쟁률이 낮으니까 준비하는 사람들도 치열하지 않아 가지고 점수가 뭐 '합격 점수는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시험 보시는 요 시험 시스템이 우리 그 임용고시 이 역사가 뭐 20 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보시는 요런 식의 그 시험 시스템이 지금 도입된 거는 2014 년도부터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루어진 그 평균 점수를 이렇게 보면은 원래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변곡점이 되는 게 20 년서부터였습니다. 2020년 그 시험서부터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날 그래 가지고 그때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또 그 당시에는 또 시험 문제 수준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성을 비난이 많이 일었죠. 그다음 해에 그래서 반짝 좀 이렇게 난이도가 좀 어렵지 않게 나왔다가 그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인제 그 어려운 수준으로 거의 지금 인제 고착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과목도 다른 과목 못지않은 게 아니라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거의 모든 과목 가운데서 이과 과목 가운데서는 화학, 이 문과 과목 가운데서는 뭐 도덕윤리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게 출제가 돼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인제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아무튼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시험을 한번 경험하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처음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기출문제 이렇게 받아보실 거 아니겠어요? 기출문제 참고하시면서 숨이 턱턱 막히게 되는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시험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사람을 인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렇게 의욕이 이렇게 좀 꺾이게끔 만드는 게 또 인제 우리 요 과목의 인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요 점수 한번 잘 한번 눈여겨 이렇게 봐 주세요. 금년도 평균 점수가 물론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우리가 인제 역대 평균이 인제 60 점입니다. 60 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60점 정도 그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작년보다도 인제 난이도가 더 높다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한 60점 정도에서 형성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60 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전공 시험 이제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 가운데서 전공 시험이 80 점입니다. 그리고 인제 교육학이 인제 20점 이렇게 배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는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우는 요 과목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다른 국어, 수학, 뭐 영어 비교해 보세요. 이 교육학 이 내용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이 도덕윤리 과목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덕윤리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육학 점수가 대체로 높아요. 높으니까 평균 몇 점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15 점은 나온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20점 가운데서 15점 나온다. 봐요. 그러면 15점 나온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합격점이 지금 61 점입니다. 그럼 전공에서 몇 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한 45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80점 만점에 45 점. 간단히 얘기하면 전공에서는 거의 반
반에서 조금 더 맞추면 합격 커트라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목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좀 더 깊게 한번 좀 다뤄볼까요? 그러면 시험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험하신 분들은 뭐 익히하시지만 지금 또 이제 그 임용고시를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요 말씀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경쟁률이 그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만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을 경험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결과로 이게 일어났냐면은 다른 과목들은 지금 뭐 국어 뭐 이런 과목은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이렇게 뽑지만은 거기는 이제 그 평균 경제율이 거의 10대 1 이렇게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덕윤리과에서는 이런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요. 그 국어 교육 요 전공에서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뭐냐면 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그 몇 번을 준비해야지 그 합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그 데이터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논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국어 교육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흥미로운 게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많은 제일 많은 퍼센테지를 차지하는 분들이 임용 시험을 뭐 초수냐, 재수냐, 뭐 삼수냐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일 많은 분들이 삼수자입니다. 삼수자. 국어 과목은 삼수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덕윤리도 제일 많은 분들이 아마 삼수자일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다음이 1등은 그러니까 삼수자, 삼수자고 그럼 2등은 그럼 몇 수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국어 과목에선 그게 사수자로 갑니다. 사수자. 3등이 몇일 거거든? 그거 오수자입니다. 오수자. 4등이 재수자입니다. 재수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 과목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이 경쟁률이 나타나는 게 어떤 의미로 이제 결과가 우리 선생님들에 다가오느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아마 우리 과목도 삼수자가 제일 높을 겁니다. 높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 2순위가 저희 과목은 사수자라는 안 갈 거예요. 저희 과목은 그게 그 재수자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 학원에서 이제 경험해본 만나본 분들 제일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재수자였었어요. 2번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재수라고 얘기하는 게 학부 졸업하시면서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시험을 보시잖아요. 임용고시 한번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임용고시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준비는 안 하고 그냥 뭐 경험 삼아서 봐야 돼. 이거는 초수로 치는 거 아니고 그건 경험 삼아 본 거고 보통은 대부분 이제 그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작심하고서 한번 학원 다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터디하든지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치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초수로 치는 겁니다. 초수. 물론 이제 학부 때 각별히 이제 그 미리 이제 그 또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4년 동안 혹은 뭐 4학년 때 뭐 그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신 분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초수자로 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작심하고서 한번 임용고시 준비하는 거 그 덤벼든 거 그 처음 한번 초수자 그 실패 경험하고서 다시 한번 그 재수자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과목은 그게 2순위가 1순위는 삼수자일 거예요. 근데 그 2순위가 재수자로 이제 그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뭡니까 그 경쟁률이 낮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마음 먹고서 한번 그 초수에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수는 말할 거 없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이제 그 재수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다 합격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면은 다들 이제 그 아시기는 한데 이제 그 1년 뒤에 이제 그 시험장이 딱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네. 1년 뒤도 아니죠. 이제 11월 이제 그 셋째 주. 고등학생들 뭐예요? 수능이죠? 수능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주 이제 우리 선생님 되실 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이제 치게 됩니다. 셋째 주 이렇게 들어가서
1교시에는 이제 그 교육학 시험을 보시고 이제 2교시, 3교시에 우리 전공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총 문제는 이제 그 23문제가 나옵니다. 23가 나오는데 2교시 때는 12문제, 3교시 때 이제 11문제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데 2교시 때 12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 가운데서 4문제는 단답 그 비평이라 그러죠? 가로 넣기 하는 거. 그게 이제 영역별로 이제 그 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4점짜리 이제 문제가 나오고 3교시 때는 그 2점짜리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그 9문제가 4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얘기 뭐 때문에 드리냐면 이 4점짜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서술형 문제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이 기입형이고 서술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서술형에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문제 자체가 기입형 기입 플러스 서술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서술형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4점짜리 채점인데 그 가운데 그 기입형으로는 뭐예요? 기입형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그 또 거기에 덧붙여서 서술형이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기입형 문제에 대해서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강하셔야 되는데 이 기입형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용어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가로 넣기 하고 중요한 용어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용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용어인 거지 우리 학술적인 말로 풀어서 쓰면 이게 뭐냐면 그 각 분야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어예요, 개념어.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것도 아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개념어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개념에 대해서 강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딴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가로놓기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가로놓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지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 원서입니다. 원서. 응? 응? 이해되시죠? 노자 뭐 이렇게 되고 노자 응? 그 노자가 직접 쓴 그 글에서 코테이션 해가지고 따와가지고 거기서 가로넣기. 응? 아리스토텔레스 저서에서 따와가지고 가로넣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념들. 잘 보세요. 그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원서를 안 봤더니 역시 틀렸다. 내가 노자 원서를 안 봤으니 역시 틀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원문 봤다고 원서 봤다고 해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사상가가 다루고 있는 그 사상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런 기입형 문제에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냥 얼레설레 이제 본인은 뭐 잘 알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다져놓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그 원문 안에서 원문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인지 아닌지 그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그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잡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배점이 이렇게 돼서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제들이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23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23문제가 나오는데 이 23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대충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 내 영역 이렇게 있죠? 내 영역이 있는데 내 영역에서 골고루 6문제씩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은 이제 23문제니까 5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5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통상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동양윤리에서 한 문제가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동양윤리에서 양보하든지 아니면 정치사회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이렇게 5문제가 나오든지 합니다. 서양윤리나 교과교육론은 틀림없이 6문제씩 꽉꽉 채워가지고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가 7문제 이렇게 툭 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6문제씩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슨 이거 통합해가지고 배점이 그래도 80점이니까 20점씩 배점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역에서 6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고서 이 시험 문제를 공략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역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그 서양, 동양, 뭐 정치사 이렇게 됐으니까 뭐 너무 뻔한 거지 뭐. 요거 안에서도 세부 영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 세부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거를 구분을 잘 해야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이제 겪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좀 이따 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역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보통 이제 서양 윤리, 동양 윤리, 뭐 정치사회사상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딴 거 말고 말이죠. 이게 우리 그 교재도 그렇고 우리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진도도 여기 이제 뭐가 붙었냐면 이제 응용윤리 및 정치사회사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고등학교 교과서가 소위 생활과 생윤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사회사상하고 이 응용윤리 부분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분류는 그렇게 교재도 그렇게 해놓습니다만, 요 응용윤리가 어디에 포함되느냐면 그 임용구시 우리 저거 할 때 6문제씩 딱딱 나눠요. 거의 뭐 틀림없이 이렇게 나눕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서양윤리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동양윤리 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윤리에는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학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동양윤리에는 없어요. 그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윤리에 관한 유력한 학자들의 주장들, 소위 말해서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윤리 사상들은 있지. 그건 서양하고 똑같지. 근데 그런 걸 말고, 그런 사상가들의 그런 주장들 말고, 이거를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서 시스템화 해가지고 학문을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소위 그걸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윤리학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이게 이론윤리, 응용윤리, 간단히 얘기하면 응용윤리 이렇게 됩니다. 규범이론 윤리야, 규범은 말은 그렇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론윤리, 응용윤리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공리주의, 뭐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뭐 얘기하고 뭐 문화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들이 다 이 이론윤리 이 안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모두 이 안에 포함되냐면 메타윤리 이렇게 들어보셨지? 그 내용들도 이 이론윤리에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응용윤리도 이 안에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양윤리 및 윤리학 여기에서 6문제가 나왔다니까? 6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이론 부분에서 한 문제를 반드시 내고, 응용 부분에서 한 문제를 내고, 나머지 사상 부분에서 4문제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이제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 해둬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목을 매, 시험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학과 공부하는 데는 아무 의미 없지, 그 구분을 하는 게. 근데 그거하고는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팁이 이렇게 됩니다. 구분을. 일단은 그렇게, 요것도 이제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분된다. 이 사람 얘기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금년도, 작년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금년도도 출제됐던 문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뭐예요? 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우리 서양 윤리하고 윤리학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냐면요. 첫 번째가 응용윤리 원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나왔고요. 스토아 에피쿠로스 문제 나왔고, 메타윤리학, 분석윤리, 무어라는 사람이지만 무어학자가 나온 게 아니라 이 분석윤리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윤리 이론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칸트 나왔고 벤자민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양윤리에서는 노자장자 이 도가사장이죠. 그다음에 공자 정약용 이렇게 나왔고, 죄송합니다. 이 화마는 천태입니다. 천태.
하여튼 그래서 그 중국 불교 나왔고 한국 불교 사는 것은 원효 아니고 진울 금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자영매 나왔고 이황이 이렇게 나왔어요. 정치사회 사상에서는 통일 방안 있죠? 통일 방안 역대 통일 방안이죠. 통일 방안이 나왔고요. 롤즈라는 사람 나왔고 노직하고 왈저라는 사람 이렇게 나왔고 이 사람들이 뭐의 대표겠어요? 뭐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왈저는 우리가 공동체주의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이죠. 그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자유주의자. 누구? 롤즈 이렇게 있는 거죠. 롤즈를 가운데 두고 자유지상주의에서 때리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대표주자 한 명씩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 문제는 뭐 나중에 또 이제 저 기출 문제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공화주의 문제, 이 이념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홉스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이거 잘 기억했어요? 교과교육란에는 교육과정, 요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이죠.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 있고,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론 나오게 돼 있고, 다음에 듀르켄 나오고, 호프만, 레스트, 리코나, 콜보그, 벤두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딱 맞아요. 딱 이렇게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요게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되더라도 이제 요런 이제 비율을 가지고서 이제 그 배치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염두에 두시면 되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맞붙이게 되는 도덕윤리과 임용고시가 갖고 있는 시험 문제로서 이제 그 특징인 거고요. 이런 특징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일단은요. 시험 범위와 이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걸 다 힘주어서 공부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선 이 안에서 나름대로 강약, 어떤 부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깊게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또 영역이 있고, 또 어떤 영역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기본만 이렇게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셔야지 1년이라고 얘기하는 길게 보이지만 전혀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강약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강약 조절하는데 필요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영역마다 6문제씩 나오는데, 괜찮아요? 영역이 나오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영역, 세부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서양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윤리, 소위 이론윤리라고 얘기하는 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다뤄졌던 내용 분야가 어떤 거였냐면 글자 그대로 정통 규범 이론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상대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결과주의, 결과주의, 대표적인 결과주의 이론이 공리주의잖아요. 그 공리주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쟁점이 규칙 공리주의냐 행위 공리주의냐 이게 그 이슈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공리주의에 관련된 문제는 서양 윤리 사상 공리주의자 벤담밀 이 사람들 이쪽으로 빼고 소위 규범 윤리 이 이론 윤리 분야에서 소위 제일 최근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 분야가 그래서 분석윤리입니다. 분석윤리, 메타윤리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런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윤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응용윤리 분야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분야가 어떤 거다? 환경윤리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가장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요. 뭐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서양 윤리에서는 칸트라는 사람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근에 와서는 칸트 못지않게 기본 세팅돼 가지고 반드시 나옵니다. 재작년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칸트 못지않게 똑같이, 그 전에는 띄엄띄엄 나왔어요. 당연히 띄엄띄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북박이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들 봐. 큰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서양 윤리에서는 칸트라는 사람이 쉬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서양에서도 저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저서라고, 말이 어려운 저서로 랭킹 2위가 칸트입니다. 헤겔이라는 사람 들어보죠? 그 사람이 1위고, 서양 사람들 자기들. 그 사람들도 아주 혀를 두르는 사람이 칸트예요. 근데 칸트 왜 그럼 그 어려운 사람을 왜 우리 임용 시험을 이렇게 반드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괴롭게 해? 칸트 때문에 그 고생 많으셨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왜 칸트냐? 그거를 맥락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최근에 와서 그럼 왜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또 갑자기 칸트 못지않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험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최근에 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피리꽃이 아니고 그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우리 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똑같이 그 맥을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히 이제 공부도 시험 이것도 대비하는 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왜 그런지 그 내용,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수도 없이 설명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일부러 드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최근에는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부분에서는 거의 북박이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헬레니즘. 아까 우리 시험에서 뭐 봤었죠?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주의자죠. 여기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 다음에 기타 중세 아퀴나스죠.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아퀴나스. 현대 사상이라고 얘기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실존주의하고 실용주의입니다. 이 가운데 좀 더 비중 높은 건 실용주의는 아웃 오브 데이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 뭐예요? 진작에 아웃 오브 데이트 됐어야 되죠. 근데 아무튼 실존주의, 실존주의 이렇게 하여튼 요 부분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응?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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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온다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럼 이거에서 몇 문제입니까? 5문제잖아요. 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영역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의 특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반 조금 넘으면 합격선에는 들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영역에서 5문제 내년에도 반드시 나온다니까는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딴 거 제껴놓고 나 이것만 확실하게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이것만 확실하게 잡겠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합격선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핏 보기에는 범위 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정치사회 사상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문제, 최근에는 통일 문제도 많이 영역이 많지. 통일의 필요성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는 이제 그 통일 방안, 통일 방안이 이제 핵심이고 롤즈라는 사람 반드시 나오고. 그럼 또 이걸 이해를 해야지. 왜 그 많은 정치사회 사상가들이 있는데 왜 롤즈야?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전공 공부 지금 헛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 공부해오면서도 근데 왜 롤스래? 졸업했는데도 이러면은 전혀 그 맥을 못 잡고서 지금 이렇게 왜 서양윤리에서 왜 칸트일까? 그거는 어떤 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정치사 왜 롤스일까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 나오고 이념이라고 얘기되는데 이념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딴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 이게 동양사상, 동양윤리사상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요. 정치사회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서양사상가들이에요. 윤리사상가는 서양윤리, 동양윤리 다 배우잖아요. 근데 정치사상가는 서양 사람만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동양사상가들은 정치사상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건 넌센스고요. 넌센스고
불교는 안 그러지만 도가도 좀 그렇죠. 그 동양 사상 말이 동양이지 그 중국 사상이잖아요. 중국 사상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게 유가잖아요. 유가는 사실은 윤리학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정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은요. 유가의 그 목표는 도덕적인 사람이 돼. 그 도덕적인 사람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 육아에서 얘기하는 대인 소인 얘기하잖아요. 대인이 누굽니까? 이게 선비입니다. 소인이 누굽니까? 이게 백성이고 공식으로 이 사람들이 군자 이렇게 되는, 한급 높은 게 성인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 만드는 문제예요. 그 인의예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 사람. 그럼 이 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대부 들어보셨죠? 대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귀족 얘기예요. 왕하고 직접 혈연이 됐든 뭐 공을 세웠던 해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라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높은 하이 랭킹 계급. 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는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관료들입니다. 정치 관료들. 이 대부들 밑에서 하던 사람들. 서빙하면서 군사 지원하고 뭐 그 국가 운영하는데 기술적으로 그 지식 지원하고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 그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사대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다? 핵심은 동양 윤리 사상도 관심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질 있는 국가 운영, 그 우리식으로 정치 관료 만들어내는 게 중국의 육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사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에? 말이 안 되는 거지. 왕도 정치, 뭐 소국감이 이거 다 있잖아. 그런데 왜 막상 정치 사회 사상엔 동양 없을까요? 뭐 때문에 없을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치 사회 사상에서 가리키는데 동양에는 정치 사상이 뭐가 있었고 서양에는 정치 사상이 뭐가 있었고 쭉 주워 듣는 게 아니고 이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도덕과의 목표가 그런 거야. 건전한 개인과 건강한 시민.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국가 시스템에 어울릴 만한 그런 건전한 그런 시민들을 양성하는 거죠. 당연히. 이해되시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 북한 사회에 어울릴 만한 사람 양성하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해되시지? 그래서 정치사회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딴 거 다루는 거 아닙니다. 이 이념만 다루는 거예요. 어떤 이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이겁니다. 민주제 공화제. 이 이념이에요. 이 이념. 이해되십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무슨 이념이에요? 이건 시대로 따지면 근대예요. 근대. 시대로 따지면 근대라고. 근데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거 기초로 한 민주공화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이 자유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념은 서양 애들이 근대에 그 꿈을 처음 꾼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이 정치 사상도 다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사회계약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닌데 요즘에 키케로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던데 맞아요. 플라톤 나오던데 맞아요. 이 사람들 왜 나올 것 같아요? 보조자입니다. 보조자. 어떤 의미의 보조자? 소위 공화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전제 조건은 당연히 뭐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그렇게 보지 않았지. 그거는 부정한 상태에서 공화정을 꿈꿨던 사람들이 그 출발점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공화정 때문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윤리에서도 주목받고 교육학에서도 주목받고 정치사상에서도 다시 주목받는 겁니다. 아무튼 응? 그런 의미에서 참고하라고 지금 이 사람들 껴놓는 거예요. 핵심은 다 뭐예요? 근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건 꿈도 안 꿨던 이쪽 사람들은 다 쓰레기통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맥락 가운데서도 그럼 롤수는 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은 또 인제 나중에 뭐 이거 되면 뭐 너무 그 수업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인제 보겠습니다. 롤수는 그런 맥락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맥락에서 칸트라는 사람도 주목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아주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으로 쫙 모이게 되는 그런 핵심 인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민주주의하고 공화제입니다. 민주주의 뭐 들어보셨어요?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들어보셨죠? 그 내용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들 뭐 하버마스 뭐 시민민주주의 하버마스 등장하고 뭐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와서는 공화주의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공화주의예요. 아주 그 공화주의 뭐 비룰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뭐 패티트 뭐 이런 얘기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 이제 신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아테네 공화주의, 로마 공화주의,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시 소환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뭐 이렇게 되는, 지금은 공화주의입니다. 뭐 때문에 공화주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뭐 민주주의 오래 운영했는데 약점들이 드러난다 이런 거죠. 약점들이, 맹점들이. 참여민주주의로 보완하고 시민민주주의로 보완하려고 그 노력들 해야 되는데, 그걸로도 이제 그 버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하나의 보완제로서 또 강조하는 게 또 이제 공화제입니다. 공화정. 우리뿐만 아니라 그 우리보다는 민주주의 먼저 했던 앞선 나라들 지금 문제예요. 지금 다들 아주 말하자면 그 진통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공화정.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이제 공화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환되는 거고요. 아무튼 자, 여기도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도 적어도 이 영역 안에서 이 영역이 이 정치사회사상 여성 문제 중에서 네 문제는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범위가 딱 세팅이 됐죠. 동양윤리는 주자양명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퇴계율곡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물론 이제 그 둘이 이제 섞여가지고 뭐 붙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이 인물들은 반드시 나오고, 노자장자 반드시 나오고, 원효진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동양윤리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유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섯 문제가 배분이 된다 그러면 유교 둘, 불교 둘, 도가 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가는 노자하고 장자 이 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도가에서는 노자 장자가 같이 나오든지, 노자가 나오든 노자만 나오든 장자만 나오든, 둘 가운데 그 장자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럼 육아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문제가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 유학자하고 한국 유학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유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 공자부터 줄줄이 널려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많은 전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전통사상 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도가 무슨 영향을 그렇게 불가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고려시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시작됐으면 아마 이쪽이 제일 크겠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육아인데, 이 육아 중에서도 공자맹자 육아가 아닙니다. 뭐 조선이 떠받든 건 뭐였어요? 주자성리학이에요. 주자성리학. 주자성리학은 그래서 육아에서도 신유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쫙 달라져. 신유학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중국, 한국이 딴 게 아니라 성리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성리학자들, 성리학자는 아니지만 신유학자들 누구? 주자죠. 대표적인 라이벌 양명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성리학자들. 뭐 퇴계율곡 이거죠. 그 외에 뭐 정약용 있고, 최근에는 이제 누굽니까? 그 정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양명학 주목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새로 이제 그 주목을 받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전심전력 해가지고
들여볼 만한 그런 비중은 아닌 거고, 힘써서 봐둬야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둘이에요, 둘. 하나는 한국 불교 사상가, 하나는 여기 인도에서 왔으니까 인도 중국 불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도 누구? 네, 부처님부터 시작하는 되는 거예요. 부처님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도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잖아요. 소승, 우리는 라인이 어느 라인이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불교는 대승입니다. 대승. 이 대승도 인도 대승 온 것도 아니에요. 어디 한번 염색 거쳐가지고 중국 염색 거쳐가지고 우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있고 그 이전에 영향을 미쳤던 인도 대승, 그리고 중국 대승, 이렇게 유식 공강 뭐 중간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인도 대승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대승. 물론 뭐 사성제 뭐 12연기 이건 부처님 말씀이지만 그 유식 중간 이거는 인도 대승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화엄 천태 선종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대승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요 영역에서. 이게 지금 금년에는 지금 중국 대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중국 유식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인도 대승이 나온 겁니다. 인도 대승이 나오면은 이제 이쪽 무슨 뭐 중국의 그 대승 요 얘기는 이쪽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걸 분류를 왜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년에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해되세요?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금년에 중국 대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겠어요? 뭐가 나올? 예. 어떻게 바운더리로 어떻게 묶여 있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영역이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 이번에 중국 대승이 나왔으면 내년에도 중국 대승이 다시 나올 확률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더 내년에는 그 가능성 높은 건 뭐겠어요? 인도 대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를 좀 높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분류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불교 사상 이과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불교 사상에서는 이제 저 불교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험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래 가지고 이제 줄이기로 했는데 그 난이도를 좀 낮추기로 이제 했는데 그게 금년에 보니까 여전히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왜 자꾸 이렇게 분류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지? 그게 분류가 돼야 내년에 그럼 그 금년에 뭐 나왔으면 이 범위 안에서 다른 문제가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예상. 그렇게 됩니다. 그 한국 불교에서는 뭐 볼 것도 없이 원효진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그것도 네 문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이것만 잡다고 하더라도. 좀 저거 한 것이 이제 그 교과 교육론인데, 교과 교육론은 교육과정, 네, 여기에 이제 그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잠깐 이렇게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의외로 그 교육과정 하면 그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암기 과목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해가 뭐 있어요? 이해 없어요. 그냥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책자가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큰 내용들이 다 암기니까 교육과정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내가 차라리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정반대입니다. 교육과정처럼 이 교과교육론 이 분야에서 6문제 중에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분야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그 요령만 이렇게 터득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다? 기존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 금년에 나올 가능성은 뭐가 높은지. 그것만 잘 이제 염두에 두시면 제일 점수 따기 쉬운 분야가 교육과정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괜히 교육과정 그러면 막 설레설레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안 그래요. 마음부터 바꿔 먹어야 돼. 이게 제일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도덕심리학 이쪽 분야에서 나오게 되죠. 교수학습 방법론도요. 많죠?
펼쳐보면 뭐 이것도 그 책 한 권이잖아요. 근데 우리 임용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 딱 5가지, 5가지, 5가지. 그게 뭐냐? 가치 명료화, 다음에 가치 분석, 다음에 딜레마 토론. 요 3가지. 거기에다가 전통적인 학습 방법, 뭐 협동 학습, 그리고 또 하나 역할놀이 이겁니다. 우리 그 14년 이후부터 나왔던 그 문제들 이 5범위 안에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왜 그럼 다른 거 다 제끼고 이런 걸까? 그것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뭔 사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집중하게 됐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여담입니다만 협동학습하고 이제 그 역할놀이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너무 많이 이게 그 우리 도덕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는 기본적인 이제 그 교사 방법이니까 이거는 뭐 스테디셀러 같은 거고, 나머지 이제 그 3개라고 얘기하는 게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그 딜레마 토론, 요 수업 방법은 요 3가지는 10년 사이에 2번 이상씩은 이렇게 다뤄졌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번 순서로 이렇게 보면은 금년에 딜레마 토론 나올 요 셋 놈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이제 그 높다 이렇게 그 예상을 했고, 만약에 얘들이 이제 그 똑같이 이제 반복되기가 좀 뻘쭘하면 또 이제 3번째 그냥 리바이벌 하냐 이게 좀 뻘쭘하면은 협동학습하고 역할놀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협동학습에 대해서는 나오게 되면 당연히 협동학습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무슨 장점, 뭐 단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모의고사도 준비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예상을 깨고 협동학습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협동학습에 그 많은 갈래 가운데 하나 직소 원 모형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좀 굉장히 아깝죠. 모르겠어요. 다른 학원에서 또 다른 선생님도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서 이제 거기까지 못 가고 딱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마음이 아깝긴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고 문제 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추적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고서 또 다른데 의외로 다른 도망가더라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엉뚱한 데는 못 도망가요. 이 안에서 도망다니는 거죠. 계속 이제 쫓아다니는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보그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또 왜 그런 콜보그냐? 그 많은 도덕 교육론자, 심리학자 가운데 왜 콜보그냐?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콜보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콜보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리엘 웨스트잖아요. 이 신콜보그주의자들 가운데서 나오고, 금년에 주리엘 나와서 물론 묶어서 나온 경우 있지만 금년에 듀리엘 나와서 그럼 내년 레스 나오는구나. 금년에 레스 나와서 내년에는 듀리엘 나올 가능성이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이렇게 비중을 놓고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된다. 다음에 반두라, 호프만. 우리 금년에 저거 나온 사람들 한번 위에 올라가서 찾아보세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건 금년에 작성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성해 놓고 매년 똑같은 설명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반두라, 호프만이나 왜 콜보그냐? 간단해요. 도덕교육 하는데 인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죠. 행동적인 요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반두라입니다. 정서적인 요소 대표적인 사람이 그 호프만이고요. 인지적인 요소 당연히 피아제, 콜보그죠. 그런데 인지, 정서 요즘에는 이제 다 이게 통합되는 추세니까 통합되는 하는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건 인지입니다. 인지.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도덕적인 사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요? 야, 공자님 말씀 들어보자. 소크라테스 말씀 들어보자.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 호소하는 거예요?
인지적인 요소입니다. 인지적인. 그게 뭐니 해도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가 주가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 이제 통합적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콜보그죠, 콜보그. 네. 인지적인 요소가. 네. 교수학습 방법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 토론법, 가치 분석 이거 다 뭡니까? 뭐하고 관련되는? 네, 인지적인 요소하고 관련되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보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렇게 돼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역점을 두고서. 자, 이게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네, 기출 아니면 미출이다. 이거 잘 기억. 이것도 하나만한 얘기네. 근데 그냥 하나만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요 시험 영역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이 설명도 들으셨으니까 대충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감 잡으셨을 거예요. 시험 문제는 내년 11월 달에 등장하는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집이라고 있잖아요. 기출문제집에서 기출문제에서 등장했던 문제가 답으로 나왔던 혹은 지문으로 나왔던 이렇게 한 번쯤은 등장했던 문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서양윤리에서는 누구 나온다 그랬어요? 칸트 나온다 그랬죠? 그럼 칸트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지? 그럼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출문제집을 가지고서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다뤄졌는지 봐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칸트 다른 책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도덕형이상학 기초, 윤리형이상학 정초 똑같은 거예요. 그 책 안에서 나옵니다. 그럼 기존에 다뤘던 그 내용 말고 그럼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거지?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야죠. 그게 이제 그 시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 누가 됐으면 상대적으로 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출이 됐던 문제가 뭐였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은 뭐가 된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딸딸 이제 그 반복을 하면서 봐두셔야 됩니다. 눈에 아주 익숙하게끔. 자꾸 이제 그 반복해가지고 쓰면서 해가지고 이거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 공부하시는데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교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원 교재입니다. 학원 교재. 학원 교재가 그 많은 영역들을 이제 그 아주 집약적으로 이제 다 모에 기초해가지고 기출 문제에 기초해서 다뤄졌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게 가장 사실은 우리 선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교재가 되겠죠. 학원 교재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알고 계시는 기본서들 이제 쓰시면서 이제 보완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원서 이제 그 원서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 교사용 집신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 자기만의 이제 서브노트를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교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왕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유용한 어떤 팁을 드리자면, 중요한 게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오케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이 순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요. 우리가 내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내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 영역 가운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서양윤리,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회사상, 다음이 교과교육론,
그 다음이 이제 그 동양윤리. 이거는 좀 저거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서양윤리만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서양윤리 좀 이렇게 하고, 정치사회 사상 또 일부 나가고, 교육과 교육론도 뭐 일부 나가고, 뭐 이런 방법 절대 쓰지 말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4개월 동안은 이 소위 그 교과 내용학이라고 해서 이 네 분야를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차례에 따라 가지고 올인하면서 그 분야만 좀 이렇게 파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내 영역을 동시에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시간 분할해 가지고 하는 건 4월 달 지난 이후부터 그렇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동시에 그 여러 분야를 같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효과적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봐요. 서양 윤리를 모르고는 정치사회 사상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 롤즈 있다 그러잖아요. 롤즈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롤즈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뭐예요? 롤즈 그 사회정의론 처음 시작이 어떤 식으로 시작됩니까? 그게 공리주의 비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리주의 비판.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롤즈의 그 사회정의론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자기가 대놓고 나는 칸트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칸트를 모르고서 어떻게 롤즈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죠? 근데 그건 롤즈 몰라도 칸트는 이해합니다. 이해될 수 있어요. 롤즈 몰라도 공리주의는 이해될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치사회사상 몰라도 서양윤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서양윤리 이거 모르면은 정치사회사상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거 공동체주의자들 얘기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 입만 열면 누구? 입만 열면 다 자기 아리스토텔레스에 영감받아서 한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모르고서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교과교육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 콜버그라 했잖아요. 콜버그라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자기가 칸트, 더 멀리는 플라톤, 더 가깝게는 또 누구? 롤즈. 아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 정치사회사상, 이 윤리사상 모르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응? 아이고 콜버그 저거 뭡니까? 저 정의공동체론. 그 정의공동체론은 무슨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치사회사상을 모르고서 이게 이해가 된다? 넌센스가 되는 거죠. 예? 그 교수학습 방법론 가운데 최근에 또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논쟁학습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쟁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준비하는 그 교육방. 이렇게 얘기가 되니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도덕교육론을 접한다는 게 이것도 넌센스가 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아요. 4개월 동안인데 다른 거 말고 1월 달에 서양윤리 이렇게 할 텐데 다른 거 말고 이 서양윤리에만 올인해가지고 그냥 집중하고서 하는 거, 딴 데 끼우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축차적으로 쌓여가는 그런 맛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오히려. 동양윤리는 글자 그대로 동양윤리는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달러.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 여기서 내용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서양하고는 문법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뭐 이게 병행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동양윤리도 서양윤리 뒤에 한번 보시라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 이 문법에 익숙할 것 같아? 이 중국 사람들 우리 전통 그 동양 한문으로 이루어진 거기 문법에 익숙할 것 같아요. 감 잡으셨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쪽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요.
이 동양윤리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그 기본 교재가 뭐예요? 풍유란 거잖아요. 풍유란. 응? 중국 철학사. 그 평유라는 사람이 왜 이 사람 글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겠어요? 진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그 개설서가 왜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겠어? 풍유란이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지도 교수가 누굽니까? 듀이예요, 듀이. 존 듀이. 무슨 말씀이에요? 중국 사상을 서양식 마인드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알아듣기가 편한 겁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이거 뭐 꼭 그래라는 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래서 서양윤리라고 얘기하는 걸 먼저 익히신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 설명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수업 계획을 이제 여기 요런 순서들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 4월 동안은 당연히 이제 요 네 과목들을 순서를 정해서 아마 이제 그 순서는 이제 교과 교육론은 이제 영역이 다르니까 제일 뒤로 빼서 서양 배우고 그다음에 정치사상 배우고 그다음에 동양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배웠던 내용들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 똑같은 문제가 나오도록 맞출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아직 나오지 않은 영역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 기출문제 이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 분명히 나오리라고 픽스는 돼 있는데 이 픽스 돼 있는 사상가나 이런 분야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거기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살펴볼 게 그게 뭘 가지고서 뒤져보게 되냐면 해당 사상가의 이제 원전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식이 된 거죠. 그 텍스트를 가지고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습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명구에 이렇게 딱 문제가 몰라. 한 문제도 못 맞히죠. 선생님들만 못 맞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 가지고서 지도 교수님 쫓아가도 지도 교수님도 모릅니다. 본인 세부 전공 아닌 이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 전공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세부 전공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시험 준비를 지금 그런 여건 속에서 혼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럼 나 나름대로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시험 문제 내가 하나도 손도 못 대지? 혀를 눌러주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 이거 문제가 다 원서에서 나왔구만. 원전에서 나왔고. 내가 학부 다니면서 원전 한 번도 안 봤지. 그러니까 내가 원전을 역시 원전에서 놓쳤으니까 원전을 보자 얘기하는데요. 원전을 보면서 시험 공부하는 건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책을 학부 때는 보지도 못했고 어떤 내용이라는 거 개설서만 주의하지 않고 왔지. 그거를 대학원 가가지고 봤는데 이 책을 제가 작년에는 그 증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봤던 그 책 막 줄 긋고 포스트잇 붙이고 별난리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하나 통독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대학원 들어가서 3개월. 근데 그렇게 해서 통독을 하더라도 아세요? 그 책을 통독을 하더라도 시험 문제 우리 이명구 씨처럼 그렇게 갑자기 무슨 원전 부분 가운데 한 부분 떡 갖다 놓고 가로놓기 넣으면 못 맞춰요. 못 맞춰. 원전을 외웁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많은 사상가들 그 원전들을 살펴본다는 게 가능해? 그래서 시험 공부상으로는 원전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거의 금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손을 대는 순간 이거는 진짜 시험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실은 원서를 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원전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한 3수 정도 이렇게 가면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자신 있으니까 이제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지금 처음 이제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사람은 원전을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보는 방법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보면서 오늘은 뭐 1장 나갑니다. 다음 시간만서 2장 한번 볼 말이 안 되죠. 그 내용들을 기본 이 사상가의 기본 내용은 알잖아요. 기본 개념들도 배웠잖아요. 하면서 그 전 단계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원전을 훑어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가운데 관련 사상가의 핵심 그런 원전은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철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느슨한 형태로도 한번 그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원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아무튼 이렇게 심화 문제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서 문제풀이 형식이긴 한데 원전을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 10주 동안은 나머지 10주 동안은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최종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최종 복습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최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또 분야가 있어요. 최신이라고 얘기하는 분야. 최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있는데 다른 분야들은 거의 뭐 그런 것들이 없죠. 그 서양 윤리 무슨 동양 윤리 사상에서 그 최신 무슨 그 사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없고 대부분 이제 그 최신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덕 교육론, 뭐 도덕 심리학과 아니면 그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계속 이제 그 개발되니까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 때 배우시거나 혹은 뭐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또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아주 그냥 지금 뭐 최근에 그 관심을 이렇게 끄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또 이제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이론들은 이제 요 실전 모의고사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보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는 또 그런 내용에서 똑같은 그 복습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좀 이제 그 톤을 좀 달리해서 이제 복습하는 그런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꾸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준비를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시험 준비하시는데 참고될 만한 말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거의 이것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요거는 작년에도 똑같이 이제 준비했던 내용인데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바뀌어서 지금 금년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 바뀌어진 교육 과정 내용 이해하시는 그 시험을 본격적으로 처음 이제 한 겁니다. 물론 이거 재작년에 이게 약간 맛배기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바뀌어진 내용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깊숙이 이렇게 다뤄지지는 않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다뤄지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똑같이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바뀌어졌는지 한번 그 참고해 여전히 그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첨부를 해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가지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지. 근데 이 그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임용고시 시험에 대해서는요. 임용고시 시험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전에는 지금 상상도 못 하시지. 지금 이제 그 사립과들에도 시험 보시잖아요. 공개 채용을 하니까. 예전에는 저희 선배들이나 제 동기들이나 제 후배들 중에서도 어느 연차 있는 후배들까지만 하더라도 사립학교는 그냥 갔어요. 그냥. 응? 그때도 임용고시였지만 임용고시보다도 그 사립학교 수요가 많아가지고 사립학교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학교에서 학과장님 추천서만 받아가지고 제 주변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임용고시 본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연식이 그래요. 제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렇게 해서 막상 이제 그 교단에 섰잖아요. 저도 업이 교단에 서 가지고 물론 뭐 학원 선생이긴 합니다만 이 선생 짓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도 아니고 지금 정식으로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육성해야 되는 정식 선생님들이 정식 선생님들. 근데 교단에 서는 사람한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올라오는 게 지옥 같게 만드는 게 그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무지무용 이거 도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 제가 나쁜 의미로 쓰겠습니다. 이 교단에 올라가는 거를 아주 마치 그냥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만드는 계기는 선생님들한테는 이겁니다. 잘 모를 때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내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본인만 알잖아. 솔직히 잘 모를 때. 또 올라와가지고 가르쳤는데 지도 솔직히 말해서 내용 한 60%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미안하다. 나 그 60%밖에 몰라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겠어요? 아는 척하고 떠들면. 우리 과목은 그러기 아주 좋은 과목이에요. 응? 소위 그 철학 붙어 있는 이 과목.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사기치기 딱 좋은 과목. 응? 여기서 쓰는 용어들을 평상시에 들어봤나 모르겠나.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나 뭐가 되나. 어려운 얘기 그냥 뭐 입으로만 막 뱉어놓으면은 학생들은 착해서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본인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저 선생이 잘못 가르친다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야 내가 예습을 안 했더니만 역시 내가 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본인은 알잖아. 본인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그러다가 질문 한번 나와봐요. 미안하다 나 모른다 그렇게 됩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학원에서 막 하는데도 학생이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나 미안한데 나 그거 모르겠는데 내가 그 다음 시간에 조사해가지고 올게. 이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쫀심들은 있어서. 근데 그 질문 나오면 등골 식은땀 쭉쭉 납니다. 모르면은 이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지옥이에요. 남들은 뭐 임용고시 돼가지고 와 그건 축하한다. 근데 자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 안 돼 있잖아요. 교단 올라갈 때마다 그 전날 잠도 안 하고 막 악몽 꾸고 난리예요, 난리.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임용고시 안 보고 그렇게 학교에 그 무혈 입석했던 분들은 그 대가 톡톡히 치렀습니다. 톡톡히. 사실은. 전 그래서 임용고시 굉장히 뭐예요? 찬성해요. 그래서 그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그 보통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모든 영역이 깊게 본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막상 올라갈 때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줘요. 전혀 저거 본인들한테 이게 개고생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한번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기를 지금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선생님 돼가지고 따로 공부할 것 같아? 예? 나 모르니까 내가 한번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됐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주말에 도서관 가가지고 이거 보충해야지 할 것 같으냐고요. 대충 그렇게 뭉개고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제일 공부할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선생 이 자리에 쓰는데 의욕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열정이 없을 때. 열정이 없을 때는 교단에 쓰는데 야 이거 정말 내 밥벌이 때문에 쓴다만 이거 아주 본인도 짜증난다. 짜증. 열정이 없어졌을 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정을 그럼 어떻게 만드냔 말이야. 나 뭐 그 도덕률 과목에 대해서 나 자부심 있어요. 내 열정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열정을 어떻게 만드냐 말이야. 그것도 제일 핵심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이 과목이 왜 소중한지 자기가 피부로 느껴야 상대방한테 열과성을 다해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본인이 먼저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계기가 뭐겠어요? 알 때입니다. 알 때. 제대로. 응? 우리 선생님들 이거 좀 우리 이제 학원에서 만나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시더라도 시험 나올 만한 게 뭔지 뭐 이게 초점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 뭐 다음 내년에는 뭐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건 학원 공부고 우리 선생님들은 시험을 위해서 준비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공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직접 한번 본인들이 한번 만나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설프게 알면은 그 사람이 안 옵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깊게 알아야 그 사람이 이렇게 당겨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채워지는 게 많으면 내가 무게가 높아지면 무게가 더 쌓이면 쌓일수록 내려가서 이쪽으로 점점 당겨가져요. 마치 그 느낌이 그래. 내가 많이 알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줄줄줄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오게 된다. 응? 칸트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 뭐 인격 존중하라 그러지? 이 사람 얘기 중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존엄하니까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럼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응? 칸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네. 아무 노력도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모든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이게 그냥 무슨 수학 공식 들어가지고 그냥 수학 공식 깨달아가지고 기분 상쾌한 건 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냥 기분 나쁜 놈이 없겠지. 기분이 좋긴 한데 그 유쾌함이 그냥 유쾌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울림으로 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롤지 그거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천부적인 자질 뭘로 보자는 거예요? 사회의 그런 공공재로 보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 울림이 있잖아요. 저는 그 도덕교육문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그 칸트 한 사람. 칸트 한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양윤리 뭐 이쪽에 있지. 그래서 저 사람은 서양윤리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대적으로 도덕교육론은 우리 학원 와가지고 알았어요. 공부를. 제일 늦게 한 공부예요. 동양윤리는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제가 칸트 하면서 제가 칸트만 전공한 게 아니라 우리 전통사상 비판을 같이 했다고 그거를요. 그래서 동양윤리는 그때 관심이 있었지만 비판하려고 관심이 있었지만 도덕교육론은 전혀 영역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공부한 거거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게 또 심리학자들 얘기네. 이게 도덕교육. 그런데 나바에즈 같은 사람들 보세요. 최근에 나바에즈 아직 들어보셨지? 이 사람들 일념이 뭡니까? 일념이. 학생들 그 도덕적인 사람 똑같은 소크라테스를 전달을 하더라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해 보기 위해서 뭐를 연구하는 거야?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응? 도덕이라는 게 개인 심리 안에 어떻게 정착이 되는가? 그걸 연구하는 그 내용들도 감동적이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뇌과학 얘기하고 그럽니다. 응?
운회 잔에 무슨 전두엽 무슨 층두엽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 이론 가져다가 지금 자기 이론에다 지금 적용시키면서 도덕 전문가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심리학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심리학 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뇌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성과들 갖다가 응용해 가지고 쓰라고 그거 안 본다고 누가 욕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 노력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유 참 그 감동이 절로 와요, 절로 와. 아 이 사람들 진짜 아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진심이구나, 진심. 알으시죠? 공부를 깊게 하면 할수록 관련된 열정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1년 동안의 그런 짧지 않은 그 기간입니다만 이 기간을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덜 힘들게 이렇게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각설하고 얘기해 볼 때는 우리 그 기왕에 시험 공부하면서 이 관련된 그런 더더군다나 우리 전공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예요? 우리 전공하신 선생님들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만나는 것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으로. 아무튼 그리고 나름대로 이 시간이 시험을 위한 오로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해보자면 우리 선생님들 인생 전반에 있어서 진짜로 제일 한번 기본기를 다져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수간이다 생각하시고서 한번 잘 이렇게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